할머니의 마른 손이 제 이마를 어루만지던 그 밤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1968년 겨울이었어요. 저는 12살, 언니는 15살이었죠. 우리를 키워주신 할머니는 그의 72살이셨고요. 우리 미경이, 선영이, 할머니가 없으면 어쩌려나. 할머니는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늙어가는 게 걱정이셨던 거죠. 저희를 두고 떠날 수는 없다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버텨내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집은 경상북도의 작은 농촌 마을에 있는 초가집이었습니다. 방 한 칸, 부엌 한 칸이 전부였어요. 겨울이면 연탄불 하나로 추위를 견뎠고, 여름이면 마루에서 멍석을 깔고 잠들곤 했죠. 부모님은 제가 5살, 언니가 8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사고로,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할머니 혼자서 저희 둘을 키우셨습니다. 선영아, 미경아, 이리 와라. 할머니는 저녁이면 항상 저희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너희 아버지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단다.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럴 때마다 언니는 할머니 품에 더 깊이 파고들곤 했어요. 저는 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할머니 목소리를 들었죠. 할머니, 우리 부모님은 언제 다시 와요? 어린 마음에 그런 질문을 하면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미경아, 부모님은 하늘나라에 계셔서 올 수 없단다. 하지만 할머니가 있잖니? 할머니가 부모님 대신 너희를 키워줄게. 언니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일찍 철이 들었어요. 8살 때부터 집안일을 도우며 저를 돌봐주었죠.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할머니는 남의 집 김장을 담아주거나 고추 따기를 도와주며 푼돈을 벌어오셨어요. 그래도 먹고 살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우리 미경이 배고프구나. 잠깐만. 할머니가 미숫가루 타줄게. 미숫가루 한 그릇이 하루 3끼인 날이 많았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당신은 드시지 않고 저희에게만 주셨죠. 언니는 그런 할머니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는 안 배고파요. 그러면 저도 따라서 말하곤 했어요. 나도 안 배고파. 할머니가 드세요. 세 식구가 서로 양보하며 굶주렸던 그 시절.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래도 저희에게는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봄이면 할머니와 함께 산나물을 뜯으러 다녔고, 여름이면 개울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가을에는 도토리를 주워다가 할머니가 도토리묵을 해주셨죠. 우리 선영이, 미경이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주니 할머니는 행복하단다. 할머니는 저희가 웃으면 같이 웃으셨고, 저희가 울면 같이 우셨어요. 언니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학교 선생님이 할머니를 찾아와서 말씀하실 정도였죠. 선영이는 정말 똑똑해요. 서울로 보내서 공부시키면 큰 인물이 될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선생님, 저희가 그럴 형편이 되겠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할머니의 한숨 섞인 대답을 듣고
언니는 그날 밤 한참을 울었어요. 미경아, 언니가 꼭 성공해서 너는 공부 마음껏 시켜줄게. 약속해. 언니는 13살 나이에 그런 다짐을 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할머니는 점점 늙어가셨어요. 허리는 더욱 굽으셨고 기침을 자주 하셨어요. 겨울이면 특히 심해져서 밤새 기침을 하시곤 했죠. 할머니, 병원에 가세요. 괜찮다. 괜찮아. 돈이 어디 있어서 병원을 가니? 할머니는 아프셔도 참으셨어요. 저희 때문에 돈을 쓸 수 없다고 하시면서요. 언니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더욱 마음을 굳혔어요. 미경아, 내가 서울에 가서 돈 벌 거야. 할머니 병원비도 벌고, 내 학비도 벌고, 우리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자. 1971년 봄, 언니는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언니가 서울행을 결정한 건 그해 여름이었어요. 할머니, 저 서울에 가서 일할래요. 선영아, 넌 아직 어린데 서울 가서 뭘 하겠다는 거니? 공장에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돈 벌어서 할머니 병원비도 내고, 미경이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보낼 거예요. 할머니는 한참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눈물만 뚝뚝 떨어뜨리셨죠. 선영아, 할머니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이제 다 컸어요. 할머니가 저희 키워주신 것처럼 이제는 제가 가족을 돌볼 차례예요. 17살 언니의 당찬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저는 언니가 떠나는 걸 막고 싶었어요. 언니, 가지 마. 나도 같이 갈래. 안 돼. 미경아, 넌 할머니 곁에 있어야 해. 그리고 공부도 해야 하고, 언니가 자리 잡으면 꼭 데리러 올게. 약속해. 1971년 8월 어느 더운 여름날, 언니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보따리 하나에 할머니가 싸주신 달걀 몇 개, 그게 언니의 전 재산이었어요. 할머니, 잘 있어요. 미경이 잘 돌봐주세요. 선영아, 조심히 가거라. 편지 꼭 써라. 미경아, 언니 기다려. 꼭 데리러 올게.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 나간 할머니와 저는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언니 자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선영이 혼자 서울 가서 얼마나 힘들까? 저도 언니가 그리워서 잠이 안 왔어요. 언니 없는 방이 이렇게 넓고 적막할 줄 몰랐어요. 언니에게서 첫 편지가 온 것은 한 달 후였어요. 할머니, 미경아, 잘 지내세요? 저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견딜만 해요. 돈을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할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미경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곧 돈 벌어서 할머니 병원비도 보내고 미경이 용돈도 보낼게요. 사랑해요. 할머니는 편지를 읽고 또 읽으셨어요. 우리 선영이 참 기특하다 고생이 많을 텐데. 저도 언니 편지를 외워버릴 정도로 읽었어요. 언니 글씨만 봐도 언니가 옆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두 번째 편지에는 10,000원이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 병원에 가서 검진 받으세요. 미경이 학용품도 사주세요. 할머니는 그 돈을 받고 펑펑 우셨어요. 우리 선영이가 이런 큰 돈을 벌다니. 얼마나 힘들게 일했을까?
10,000원이 큰 돈이었던 그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언니 편지는 뜸해졌어요.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2달에 한 번. 마지막 편지를 받은 건 언니가 떠난 지 1년 반 후였어요. 할머니, 미경아, 정말 미안해요. 일이 너무 바빠서 편지를 자주 못 썼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매일 집 생각하고 있어요.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게 언니의 마지막 소식이었어요. 그 후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편지도 송금도. 할머니는 점점 수척해지셨어요. 우리 선영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할머니, 언니는 괜찮을 거예요. 바빠서 편지 못 쓰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를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저도 걱정이 됐어요. 언니가 떠난 지 2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 사이 할머니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어느 날 서울에서 편지가 하나 왔어요. 언니가 아니라 고모에게서요. 엄마, 건강이 많이 좋지 않다는 소식 들었어요. 미경이를 서울로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엄마 대신 미경이를 돌볼게요. 어떻게든 뒷바라지에서 공부를 시키겠습니다. 고모는 아버지의 여동생이셨어요. 결혼하셔서 서울에 사셨는데 가끔 안부 편지를 주고받았죠. 할머니는 며칠 동안 고민하셨어요. 미경아, 너도 서울 가고 싶니? 할머니만 괜찮으시면 저도 언니 찾고 싶어요. 그래. 그러자. 넌 똑똑하니까 서울 가서 공부해라. 1973년 봄, 저는 할머니와 이별했습니다. 기차역에서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미경아, 고몬에서 잘 지내거라. 그리고 언니 꼭 찾아라. 네. 할머니 언니 꼭 찾을게요.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기차가 떠날 때 창밖으로 본 할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작고 마른 몸으로 손을 흔들고 계시던 모습. 그게 할머니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언니는 정말 어디에 있을까? 왜 연락이 끊어진 걸까? 고모댁에 가면 언니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어요.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대도시의 웅장함에 압도당했어요. 사람들이 개미처럼 바삐 오가고 자동차들이 뿜어내는 매연으로 공기가 탁했어요. 시골에서만 살던 제게는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어요. 고모가 역에 마중 나와 있었어요. 미경아, 많이 컸구나. 이제 서울에서 새로운 시작이야. 고모는 친절하게 웃으셨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었어요. 고모를 따라 달동네로 향하면서 저는 언니를 생각했어요. 언니, 나 서울에 왔어. 이제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상하지 못했던 시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그 순간에도 저를 지키기 위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고모댁은 서울 변두리 달동네의 비좁은 집이었습니다. 계단식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들 사이로 구불구불한 골목이 이어져 있었어요. 고모댁은 그 중에서도 가장 꼭대기 가파른 계단을 한참 올라가야 하는 곳에 있었죠. 미경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작지만 내가 지낼 방도 있어. 고모는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왠지 무거웠어요. 고모부는 말수가 적었어요. 인사를 해도 고개만 끄덕일 뿐 말은 거의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가끔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뭔가 불편했어요. 고모, 선영 언니 소식 혹시 아세요? 첫날 저녁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선영이? 글쎄, 서울이 워낙 넓잖니 어디서 뭘 하는지 소식이 없구나. 고모의 대답은 시큰둥했어요. 언니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그 순간 고모부가 말했어요. 요즘 시골에서 올라온 처녀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 뻔하지. 그 말투에는 뭔가 비아냥거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기분이 나빴지만 참았어요. 고모 집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을 도우고 학교에 다녀와서도 설거지며 빨래 등을 해야 했어요. 고모는 친절하셨지만 무언가 저를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고모부가 집에 있을 때는 더욱 그랬어요. 미경아, 고모부 계실 때는 방에서 조용히 공부해라. 왜요? 그냥 그분이 시끄러운 걸 싫어하셔. 고모의 설명은 늘 애매했어요. 밤이 되면 더욱 불안했어요. 고모부가 술을 드시고 들어올 때면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졌거든요. 여보, 술 그만 드세요. 시끄러워. 내가 왜 남의 집 애까지 먹여 살려야 하는 거야? 고모부의 큰 소리가 들릴 때면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어요. 할머니 집이 그리웠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고모와 고모부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미경이한테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뭔 소리야? 나는 그냥 저도 여자예요. 알아요. 당신이 미경이를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 참 예민하게 굴지 마. 저는 문 뒤에서 그 대화를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고모부가 저를 이상한 시선으로 본다는 걸 고모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고모가 울고 있었어요. 고모, 무슨 일이에요? 미경아, 너희 언니 소식이 있다.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언니 소식이. 언니가 어디 있어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미경아, 앉아라. 고모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어요. 선영이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큰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 사고요? 기계에 끼어서 다리를 크게 다쳤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언니 만나러 가요. 어느 병원이에요? 미경아, 그게 내 언니가 너를 만나기 싫어한다는구나. 왜요? 왜 언니가 저를 싫어해요? 자기가 이렇게 된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고. 그리고 너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고모, 제발 언니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언니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미경아, 내 언니 마음을 이해해줘야 한다.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는 거야. 하지만 저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언니가 정말로 저를 만나기 싫어할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언니 생각만 했어요. 언니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 그런데 어느 날 밤 더욱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고모부가 제 방 앞에 서 있었어요. 고모부, 미경아, 너 잠 안 와?
고모부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요. 저 화장실에 가려고.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그 순간 고모부가 제 팔을 잡았어요. 고모부, 놓아주세요. 조용히 해. 고모 깰라. 저는 온 힘을 다해 뿌리쳤어요. 싫어요. 놓아주세요. 이 계집애가. 고모부가 저를 거칠게 끌어당겼어요. 그 순간 고모가 잠에서 깨어나왔어요.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아, 아니야. 이 애가 화장실 가는 길에. 거짓말 마세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고모는 고모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방에 들어가세요. 지금 당장. 고모부는 중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고모가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미경아, 괜찮니? 다치지 않았지? 고모 무서웠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고모도 울고 있었어요. 그날 밤 고모가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미경아, 고모가 너한테 말할 게 있어. 사실 내 언니 이야기, 그게 다가 아니야.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내 언니도 여기 있을 때 같은 일을 당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고모부가 내 언니한테도 그런 짓을 하려고 했어. 그래서 선영이가 집을 뛰쳐나간 거야. 세상이 온통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언니가 사고 당한 것도 맞아, 선영이는 너를 데리러 오려고 공장에서 악착같이 일했어. 그러다가 과로로 쓰러져서 기계에 끼인 거야. 모든 게 고모부 때문이었어요. 언니가 집을 떠난 것도 사고를 당한 것도 고모는 왜 막지 않았어요? 미경아, 고모도 무서웠어. 그 사람한테 맞고 살았거든. 고모의 고백을 듣고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다음 날 저는 학교에 가는 척하고 집을 나왔어요. 가져온 건 옷가지 몇 벌과 할머니가 주신 용돈이 전부였어요. 서울역으로 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요. 하지만 기차표를 사려고 하니 돈이 모자랐어요. 아저씨, 이 돈으로는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대전까지는 갈 수 있겠는데. 일단 대전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기차에 올라타려는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아가씨 어디 가세요? 뒤를 돌아보니 경찰이었어요. 저 고향에 가려고요. 혼자요? 몇 살이에요? 16살이에요.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고모부의 일을 말하기엔 너무 부끄러웠고요. 결국 경찰에게 잡혀서 고모댁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고모는 걱정했지만 고모부는 화가 나 있었어요. 이 계집애가 어디 갔다 온 거야? 여보, 그만해요.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말도 없이 나가고. 저는 고모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언니한테 한 짓, 저한테 하려던 짓 다 알고 있어요. 고모부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이 애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언니를 찾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여기 오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진짜 탈출 계획을 세웠어요. 새벽에 몰래 나가서 언니를 찾아다니기로 했어요. 서울이 아무리 넓어도 언니를 꼭 찾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잠든 사이에 저는 집을 나왔어요. 가방 하나와 몇 푼 안 되는 돈을 들고요. 달동네를 내려가면서 뒤돌아보니 고모가 창가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고모는 저를 막지 않았어요.
대신 손을 들어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 눈에도 눈물이 났어요. 고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만 용기가 없었을 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서울 거리로 나섰습니다. 16살 어린 나이에 언니를 찾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언니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얼마나 긴 세월이 흘러야 하는지. 언니는 그 순간에도 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혼자서 모든 고통을 견디고 있었어요. 두 자매의 긴 이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아침 서울거리에 홀로 서 있던 16살의 저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손에 들린 것은 작은 가방 하나와 몇천 원의 용돈이 전부였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죠. 우선 언니를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서울이 이렇게 큰 도시인 줄 몰랐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공장이 많다는 영등포로 향했어요. 언니가 공장에서 일한다고 했으니까요. 아저씨, 선영이라는 사람 아세요? 시골에서 올라온 처녀인데. 아가씨, 여기 일하는 처녀들이 몇 명인데 알겠어? 그리고 넌 몇 살이야?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해. 공장마다 물어봤지만 언니를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해가 저물어 가는데 갈 곳이 없었어요. 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배는 고팠어요. 결국 역 대합실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딱딱한 의자에 기대어 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죠. 언니, 어디에 있어? 나 여기 있어. 제발 나타나줘.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생존 투쟁이 시작되었어요. 우선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하지만 16살 시골 처녀를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6살입니다. 아, 너무 어리네요. 10군데, 20군데를 다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작은 식당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어요. 아가씨 힘들어도 참을 수 있어. 식당 사장님은 40대 중반의 여자분이셨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루에 1,000원 줄게. 밥은 여기서 해결하고 대신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야 할 수 있겠어. 하루 17시간 노동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첫 직장이 시작되었어요. 식당 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채소를 다듬고 김치를 담그고 손님들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잠시 앉을 틈도 없었어요. 손은 늘 거칠어져 있었고 등은 아팠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언니를 찾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밤에는 근처 고시원에서 잤어요. 월세 3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도 제대로 없는 지하 방이었지만 제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어요. 한 달 월급이 3만 원이었으니까 월세를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어요. 하루 한 끼는 식당에서 해결하고 나머지는 라면이나 빵으로 때웠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언니를 찾아다녔어요. 혹시 선영이라는 사람 아세요? 병원마다 물어봤어요. 언니가 사고를 당해서 입원했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식당 사장님이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미경아, 넌 참 착하다. 다른 애들은 힘들다고 금방 그만두는데 넌 정말 끈기가 있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니?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언니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사장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걱정 마, 언니 꼭 찾을 거야. 사장님은 그 후로 더욱 저를 챙겨주셨어요. 가끔 용돈도 더 주시고 좋은 반찬도 싸주셨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뭘? 우리 미경이가 고마워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더 기분 좋다. 사장님은 제게 어머니 같은 존재였어요. 2년째 되던 해 기회가 찾아왔어요. 식당에 새로운 손님이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30대 초반의 깔끔한 남자분이었는데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아가씨, 참 부지런하네요. 매번 와서 보니까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일에 관심 없어요? 우리 회사에서 사무보조할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처음엔 의심스러웠어요. 어린 처녀를 꼬시려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죄송하지만 아,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일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그래요. 월급도 식당보다 많이 드릴게요. 사장님에게 상의했어요. 미경아, 기회인 것 같은데? 한번 해봐. 그 양반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하지만 사장님은 어떡해요? 걱정 마, 나는 괜찮아. 내가 더 좋은 곳에서 일하는 게 중요하지. 결국 무역회사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어요. 회사 일은 식당 일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서류 정리하고 전화 받고 타이핑을 하고 처음엔 어려웠지만 금세 적응했어요. 사장님은 김철수라는 분이었는데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죠. 미경아, 영어 공부해봐. 무역일 하려면 영어가 중요해. 저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상관없어. 검정고시 보면서 영어도 배우고 내가 학원비 지원해 줄게. 김 사장님의 배려로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회사 일, 밤에는 공부. 정말 바빴지만 보람 있었어요. 무엇보다 월급이 식당의 3배였어요. 이제 언니를 찾는데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쓸 수 있었죠. 검정고시에 합격한 것은 20살 때였어요. 축하해, 미경아. 정말 자랑스럽다. 김 사장님은 제 합격을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셨어요. 사장님 덕분입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이제 대학도 준비해봐. 대학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걱정 마. 야간 대학 있잖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거야. 학비는 내가 지원해 줄게. 김 사장님의 도움으로 야간 대학 상학과에 입학했어요. 하지만 언니 생각은 한순간도 놓지 않았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언니를 찾아다녔죠. 사설 탐정도 고용해 봤어요. 선영이라는 이름의 여자. 공장 사고로 다리를 다쳤다고. 찾을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서가 너무 적어서요. 그리고 본명이 아닐 수도 있고요. 결국 찾지 못했어요. 대학을 졸업할 무렵 김 사장님이 큰 제안을 하셨어요. 미경아, 내가 이 회사를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네. 나한테는 자식이 없잖아. 그리고 넌 이미 이 회사의 모든 걸 알고 있어. 내가 늙으면 내가 맡아줬으면 좋겠어. 사장님, 저는 그럴 자격이. 자격은 내가 만들어 온 거야. 8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내 모습을 봤어. 충분히 자격 있어. 그렇게 제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김 사장님은 저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셨어요. 거래처 관리, 수출입 절차, 직원 관리, 하나하나 세심하게 알려주셨죠.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미경아,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내 덕분에 이 회사가 여기까지 온 거야. 김 사장님이 돌아가신 것은 제가 30살 때였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저에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었는데. 미경 씨, 사장님께서 회사와 전 재산을 당신에게 물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고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사장님께서 쓰신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미경아, 너는 내가 키운 딸과 같다. 내가 이 회사를 잘 이끌어갈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 언니도 찾을 거야.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편지를 읽고 펑펑 울었어요. 그 후로 저는 회사를 크게 키웠어요. 김 사장님이 물려주신 작은 무역회사를 종합상사로 발전시켰죠. 직원도 100명이 넘었고 매출도 수십 배 증가했어요. 결혼도 했어요. 거래처 직원으로 만난 좋은 남자와요. 남편은 제 과거를 모두 알고도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었어요. 아이들도 둘 낳았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어요. 강남에 큰 집도 사고 아이들 교육도 잘 시키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삶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늘 허전했어요. 성공할수록 더 많은 걸 가질수록 언니 생각이 더 간절해졌어요. 여보, 또 언니 생각해? 남편은 제가 언니를 그리워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일들이 생길 때마다 언니와 함께 나누고 싶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정말 그럴까?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언니 소식은 들을 수 없었어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언니가 세상을 떠난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괴로워서 빨리 떨쳐내려고 했어요. 아이들이 대학생이 될 무렵,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언니를 찾기 시작했어요. 사설 탐정소 여러 곳에 의뢰하고, 방송국 프로그램에도 신청하고, 신문에 광고도 냈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선영 언니를 찾습니다. 공장 사고로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제발 연락 주세요. 하지만 허위 제보만 들어올 뿐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 너무 힘들어하지 마. 딸이 저를 걱정했어요. 엄마한테는 우리가 있잖아. 고마워, 우리 딸. 하지만 엄마한테 언니는 특별한 존재야. 왜? 언니가 없었다면 엄마도 없었을 거야. 언니가 엄마를 지켜준 거야. 그렇게 50대에 접어들었어요. 사업은 더욱 번창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어요. 성공이 이렇게 허무할 줄 몰랐어요. 언니만 있었다면 달랐을 텐데. 어느 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함께 나눌 가족도 없는데. 물론 남편과 아이들이 있었지만 언니는 다른 존재였어요. 어린 시절을 함께 나누고 가난을 함께 견디고 서로를 지켜준 유일한 혈육. 그런 언니가 없는 성공이 과연 행복한 걸까요?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언니가 그 순간에도 저를 그리워하며 휠체어에 의지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는 걸. 그리고 언니가 저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2018년 가을,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하루가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침에 운동을 하고 회사에 나가서 회의를 하고 저녁에는 남편과 함께 외식을 했죠. 여보,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그래, 응, 예전에는 늘 뭔가 그리워하는 표정이었는데 요즘은 좀 편안해 보여.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언니에 대한 그리움도 조금은 담담해졌거든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체념하게 되네. 체념이 아니라 수용하는 거지. 그게 더 건강한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남편이 운전하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죠. 그 순간이었어요. 빨간 신호등에 정차해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큰 충격이 왔어요. 쾅! 음주운전자가 우리 차를 들이받은 거였어요. 그 다음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눈을 떴을 때는 중환자실이었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셨네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가 어디죠? 병원이에요.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제서야 기억이 났어요. 제 남편은 어떻게 됐어요? 간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곧이어 의사가 들어왔어요.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셨군요. 다행입니다. 의사 선생님, 제 남편은 어떻게 됐나요? 의사는 잠시 말을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남편분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동반자를 한순간에 잃은 거예요.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위로해줬지만 공허함은 메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게도 큰 후유증이 있었어요. 환자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간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인한 것 같습니다. 치료하면 괜찮아지나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간 이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남았나요? 길어봐야 6개월. 죄송합니다. 아이들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를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어머니까지 잃는다는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대신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회사 정리, 재산 정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니를 찾기 위한 마지막 시도를 했어요. 전국적으로 광고를 내보세요. 비용은 상관없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신문, 방송, 인터넷, 모든 매체를 통해 언니를 찾는 광고를 냈어요. 하지만 역시 소식은 없었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제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어요. 엄마, 얼굴이 너무 노래졌어. 괜찮아. 좀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거울을 보면 제 얼굴도 놀랄 정도였어요. 완전히 황달이 온 상태였죠. 의사는 더욱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한 달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증자는 언제 나타날까요? 그게 환자분과 맞는 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혈액형도 특이하고 조직적 합성도 까다로워서요. 제 혈액형은 AB형 RH 음성이었어요. 전 인구의 0.1%도 안 되는 희귀 혈액형이었죠. 그럼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이렇게 죽는 건가? 아이들 걱정, 회사 걱정도 됐지만 무엇보다 언니를 못 본 게 한이었어요. 언니, 미안해. 끝내 찾지 못했어. 혼자 어디선가 힘들게 살고 있을 텐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한 기분이었죠. 이제 남편도 만날 수 있겠구나. 그 다음 날 새벽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환자분,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혈액형도 맞고 조직적 합성도 완벽해요. 지금 당장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정말 맞는 기증자가 있다고요? 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렇게 완벽하게 맞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저는 하늘을 우러러봤어요. 이게 정말 기적일까? 누가 저를 살려주시는 걸까?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12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지만 의사들은 만족스러워했어요. 정말 완벽한 수술이었습니다. 기증된 간의 상태도 최고였고요. 기증자는 어떤 분인가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 인사라도 하고 싶은데. 기증자 가족이 익명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회복 과정에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수술 후 며칠 뒤부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 할머니 집이 나타나고 언니가 제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꿈이었어요. 미경아, 이제 괜찮아. 언니가 지켜줄게. 꿈속에서 언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깨어나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마치 정말로 언니가 저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평소에 좋아하지 않던 음식들이 갑자기 먹고 싶어졌어요. 엄마, 갑자기 왜 매운 거를 찾아? 예전에는 매운 거 싫어했잖아. 나도 신기해. 갑자기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져. 정말 이상했어요. 가장 신기했던 건 꿈이었어요. 매일 밤 누군가의 기억 같은 꿈을 꾸었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꿈, 사고를 당하는 꿈, 병원에서 치료받는 꿈. 그리고 그 꿈 속에서 항상 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경아, 잘 지내고 있을까? 성공했을까? 꿈에서 깨어나면 눈물이 흘러 있었어요. 이게 뭘까? 왜 이런 꿈을 꾸는 거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수술 후 3개월 뒤였어요. 의사는 놀라워했어요. 정말 완벽한 회복이군요. 이식받은 간이 원래 본인 것처럼 잘 적응했어요. 감사합니다. 기증자가 누구든 정말 고마워해야겠어요. 기증자. 저는 그분에게 정말 감사했어요. 그분의 희생으로 제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자꾸 언니 생각이 날까요? 수술 후부터 언니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해졌어요. 마치 언니가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죽음 앞에서 되살아난 만큼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아이들과의 시간,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 심지어 길가의 꽃 한 송이까지. 엄마, 많이 달라졌어. 뭐가? 더 따뜻해진 것 같아. 그리고 더 행복해 보여. 아이 말이 맞았어요. 죽음에서 돌아온 후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언니에 대한 그리움이었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죠. 내 안에 누군가의 생명이 함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언니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언니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언니가 저를 살려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계속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경아, 언니야. 언니가 널 지켜주고 있어. 새 생명을 얻은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우연히 동네 작은 공원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벚꽃이 한창 피어 있는 아름다운 오후였죠. 그런데 벤치에 앉아 있는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휠체어에 앉아 벚꽃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뒤통수가 낯익었어요. 가슴이 쿵했어요. 설마. 천천히 다가가면서 옆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주름이 늘어나고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분명히 언니였어요. 언니.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어요. 휠체어의 여인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미경아. 언니의 목소리였어요. 50년 만에 듣는 언니 목소리였어요. 언니야. 저는 언니에게 달려가서 꼭 껴안았어요. 언니. 정말 언니야? 미경아, 우리 미경아. 두 사람 다 울고 있었어요. 50년 동안 쌓인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언니, 그동안 어디 있었어? 왜 연락 안 했어?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언니 손을 꼭 잡고 물어봤어요. 미경아, 언니가 널 찾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 하지만 서울이 너무 넓고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 나도 언니 찾으려고 정말 많이 했어. 사설 탐정도 고용하고 방송에도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 언니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어요. 언니 다리는 많이 아파? 이제 괜찮아. 오래돼서 적응했어. 그것보다 내가 이렇게 잘 자란 게 기뻐. 언니는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미경이가 이렇게 예쁘게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언니는 저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고모집을 나온 후에 정말 힘들었어.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도 당하고. 그때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미경아, 언니가 이런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면 너한테 짐이 될까봐. 무슨 소리야. 언니는 나한테 짐이 아니야. 가족이야. 고마워. 하지만 그땐 어린 내가 언니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무서웠어. 언니의 희생 정신에 또 한 번 울컥했어요. 그래서 언니는 어떻게 살았어?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지. 장애인이라고 일자리를 주는 곳도 별로 없었고. 하지만 복지관에서 도움을 받아서 작은 일들을 했어. 봉투 만들기, 단순 조립 같은 거. 혼자서? 아니야.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며 살았지. 그런데 언니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미경아, 언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최근에 큰 수술 받은 적 있지? 깜짝 놀랐어요. 언니가 어떻게 알아?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언니, 무슨 말이야? 언니가 그걸 어떻게? 미경아, 너한테 간 이식해준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지 않았니?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언니가? 그래, 언니가 너한테 간을 줬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언니, 그럼 언니는 어떡하려고? 괜찮아, 언니는 간의 일부만 떼어냈어. 간은 재생되거든. 하지만 위험하잖아. 미경아, 언니한테는 너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 언니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언니도 몇 년 전부터 너를 찾고 있었어.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도와줘서 사설탐정한테도 의뢰했고. 정말? 그런데 내가 교통사고로 간이식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었어. 병원에서 AB형 외음성 혈액형의 기증자를 찾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언니도 같은 혈액형이야. 그리고 조직 검사를 받아보니 완벽하게 맞는 거야. 믿을 수 없었어요. 언니, 그럼 내가 느꼈던 그 이상한 감각들이 언니의 일부가 내 안에 있어서 그제서야 모든 게 설명됐어요. 수술 후의 꿈들, 취향의 변화, 언니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언니, 미안해. 나 때문에 언니가 위험한 수술을. 미안하긴 뭘. 언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한 게 미안하지. 언니. 미경아, 너한테 언니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행복해. 근데 그때 왜 날 바로 찾아오지 않았어? 왜? 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미경아, 막상 이런 몰골로 네 앞에 서려고 하니 용기가 나지 않았어? 널 그렇게 그리워하며 찾았는데 이미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너에게 못난 언니가 짐이 될까봐.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언니는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데. 언니와 나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그런데 미경아, 혹시 고모부 소식 들었니? 아니, 왜? 며칠 전에 부고를 봤어. 고모부가 돌아가셨다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헤어진 거였지만, 그래도 죽었다는 소식은. 장례식에 가볼까? 언니도 그렇게 생각해? 응. 그래, 고모는 우리를 걱정해 주셨으니까. 고모부의 장례식장은 을씨년스러웠어요. 조문객도 별로 없었고, 고모 혼자서 장례를 치르고 있었어요. 고모. 이게 미경이야? 선영이야? 고모는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희가 어떻게? 고모, 안녕하세요. 우리는 정중히 인사했어요. 고모는 우리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고모,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 사람의 잘못을 막지 못했어. 고모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고모,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선영아, 너를 그렇게 내보낸 게 평생 후회돼. 미경이도. 고모, 정말 괜찮아요. 우리 이제 다 잘 살고 있어요. 고모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 사람이 병들어서 마지막에 참 고생했어. 아무도 찾아오지 않더라. 자식들도 연락 끊고. 그래도 고모가 끝까지 돌봐주셨잖아요. 의무감 때문이었어. 사랑은 아니었지. 고모의 표정이 참 복잡했어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이 내가 저 애들한테 잘못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다고 그러더라. 뒤늦게 후회했나 보네요. 응, 그래서 마지막에는 좀 불쌍했어. 혼자 죽어가면서 무서워하더라.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이런 건가 싶었어요. 장례식을 마친 후 고모는 우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너희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용기가 없어서. 고모,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나도 책임이 있어 알면서도 막지 못했으니까. 고모의 눈물을 보면서 저도 울컥했어요. 그 시절에 여자가 남편에게 맞서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고모도 피해자였어요. 고마워. 너희가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해줘서. 고모,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연락하고 지내요. 정말? 물론이죠. 우리에게 고모는 유일한 친척이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뭘?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언니, 우리 이제 같이 살자. 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미경아, 언니가 너와 함께 살아도 될까? 당연하지. 하지만 너희 가족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우리 애들은 이미 언니 얘기를 많이 들었어. 만나고 싶어 해. 정말 언니는 내 유일한 가족이야. 우리 집은 언니 집이기도 해. 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어요. 이제는 절대 언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고마워, 미경아. 언니도 이제 절대 나 걱정하지 마.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이분이. 그래. 엄마가 그렇게 찾던 언니야. 안녕하세요, 이모. 아이들은 언니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언니는 아이들을 보며 감격했어요. 미경아, 내가 정말 좋은 아이들을 키웠구나. 언니 덕분이에요. 그날 밤 언니와 나란히 누워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어요. 언니, 할머니 생각나? 물론이지.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할머니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우리가 다시 만난 걸 보시고. 그럴 거야. 할머니도 김 사장님도 다 기뻐하실 거야. 언니, 이제 정말 헤어지지 말자. 당연하지. 언니가 어디 가겠어? 며칠 후
언니와 함께 할머니 산소에 다녀왔어요. 할머니, 저희 다시 만났어요. 이제 함께 살 거예요. 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미경이 잘 돌볼게요. 약속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서 우리를 감싸 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니는 제 집에서 함께 살면서 아이들과도 금세 친해졌어요. 저는 언니 휠체어를 밀면서 산책도 하고 쇼핑도 하고 여행도 다녔어요. 정말로 언니의 다리가 되어준 거죠. 그리고 언니는 제 마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어요. 어느 날 저녁, 언니가 말했어요. 미경아, 우리 참 행복하다. 응, 언니. 정말 행복해.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어린 시절이 생각나. 나도 할머니 집에서 함께 잠들던 그때가 생각나. 그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 지금은 가난하지도 않고 행복해. 우리는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5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자매. 한 사람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한 사람은 장애를 안고 살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는 자매였어요. 언니의 간 일부가 제 몸에서 뛰고 있고, 제 사랑이 언니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로 하나가 된 거예요. 고모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외롭게 세상을 떠났고, 우리는 용서하며 새로운 출발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권선징악이 아닐까요?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언니와 함께 산책을 해요. 언니의 휠체어를 밀면서 생각해요. 정말 행복하다. 이런 행복이 있다니. 언니도 같은 생각일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할머니, 부모님, 남편. 모든 분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김 사장님도요. 미경아, 내가 진짜 행복을 찾았구나. 바람결에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언니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바로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